왜 이렇게까지 하냐를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데,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지금 인플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거랑 싸우려면 사실 주 수단은 금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 주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느니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얘기는 높다는 얘기죠.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이 가져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더 빨리 올릴 수 있다. 이 지금까지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를 안 접을 것이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방송에 나가서 보니까 그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뭐를 궁금해 하시는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를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데, 근데 이게 모든 것이 다 지금 인플레잖아요. 우리 인플레도 잡아야 되지만, 미국 인플레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빨리 올리는 바람에 또 우리가 그 영향을 또 받는 두 가지 구조로 지금 우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인플레가 왜 이렇게 문제냐? 이게 사실 지난 40년 동안 문제가 안 됐었어요.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인플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80년대 이후로는 그냥 교과서 안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교과서 안에서 우리도 80년대 초반에 그 아웅산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플레이션하고 아주 싸움을 잘 하셔가지고 그때 물가를 잡았어요. 그때는 뭐 한 자리 물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강단 있게 인플레를 잡으셔서 80년대 초반 이후로는 그게 벌써 전두환 정권 때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인플레를 그때 잡은 이후로는 사실 지금까지 별 걱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플레가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현물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은행에 돈을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10%저 인플레다 그러면, 1년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재산이 10%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노인분들, 그 다음에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앉아서 저 재산과 소득이 해마다 10%씩 한 5년 깎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현물 자산이 있는 사람 또는 돈을 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빚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손해고, 돈을 빌린 사람은 좋고, 그러니까 경제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물가가 빨리 오르면 그 물건을 생산하는 분들도 이걸 왜 굳이 내가 내일 팔아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거랑 싸우려면 사실 주 수단은 금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해법은 빨리 잡는 거. 질질 끌면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된다. 지금 거기까지는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은에서 빅스텝을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3%가 됐거든요. 그 3%가 됐는데, 아이고, 이분이 이제 한은 총재시죠. 그, 저는 이분이 지금 저 얘기하는 것들이 참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데, 요분이 죄송합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빚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럽다는 걸 제가 잘 알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 전체로 봐서 안정에 기여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4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겁니다. 지금 내년 1분기까지 물가 오름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지난 여름까지, 2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비관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사우디 왕세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상황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것이 물가가 지금 5%를 상회하는 오름세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자 이제 진짜 오랫동안 많이 오르나 보다. 그러면 내가 파는 것도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월급쟁이들이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면 그거를 이제 나선형으로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이번에 그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지금 아직은 국민들한테 내년 물가 얼마까지 갈 것 같냐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내년 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한동안은 물가를 잡는 금리를 올리는 경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도 지금 이거죠. 미국이 지금 이번 달에는 거기 그 페드 회의가 없지만 남은 2번 동안 올려서 12월 말이 되면 4.5 정도가 될 것 같고 우리는 다음번에도 또 이 0.5%를 올리면 3.5 정도가 돼서 1% 차이 정도가 날 것 같다.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자본이 빠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며느리도 모르는 거죠. 저 전쟁이 어떻게 될지,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미국이 4.5가 아니라 4.75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아주 나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더 올릴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관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달 미국의 연준의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결정 플러스 그 결정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이죠. 대출이 많이 물려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살얼음 판입니다. 경제가. 근데 보시면 IMF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주에 그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고린 차스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worst is yet to come. 최악은 아직 아니다. 그 얘기는 나쁜 얘기입니다. 최악은 우리 앞에 있다. 우리 뒤가 아니라 우리가 최악을 지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폭풍 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정책 당국들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정말 살얼음처럼 조심조심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폭풍 구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3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 지금. 근데 3가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첫 번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2번째가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특히 미국. 왜냐하면 금리를 지금 올리는 미국 때문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3번째가 중국의 경기 둔화. 이 3가지.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방송 같은 데 가면 언제까지 이럴까요? 그러거든요. 이 3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및 미국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이 중에서 빨리 끝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이거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푸틴이 무슨 맘을 먹을지, 저 푸틴 깡패가 전술핵이라도 쓰면 완전 세계 경제가 아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중국의 공산당 대회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 김정은 깡패가 또 저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예측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동북아 경제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이분도 그걸 잘하는 거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정책하는 사람들의 미스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그 계산 속에서 정책을 잘못 쓰면 지난주에 영국처럼
영국은 지금 총리도 경질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이 영국이 세계의 경제를 경기를 시킨 거죠. 자기네도 문제였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연약하고 예민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 좀 하자. 다 같이 조심 좀 하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반대할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우리 각국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이 지금 있고 많고 특히 푸틴, 중국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 정책 당국자들이 삐끗하면 세계 경제가 경기를 하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돼 있어요. 이 영국에서 정책 잘못한 거, 인플레를 하려면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돈을 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국의 금융시장이 엉망이 됐고 그 하루 동안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의 경제를 경기를 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예민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다 같이 잘하자. 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